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게 들리실 텐데요. 오늘이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날입니다. 72살 먹은 노인이 이런 사연을 보낸다는 게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72살이고요.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설 일을 했어요.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죠. 별로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좋은 여자였습니다. 제가 일에만 매달려 살 때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다 해줬죠.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들 둘을 뒀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이라 자주 못 보지만 작은 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종종 만나곤 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언제까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4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죠. 제가 30년 전에 지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그 동네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대략 15억 정도 될 겁니다. 작은 아들이 부산에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큰아들한테는 따로 적금도 해뒀고 보험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작은 아들한테 그 건물을 상속해줬습니다. 상속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4층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아들도 당연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속 서류가 넘어간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말할 때 조금씩 딱딱해지는 것 같은. 예전엔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까요? 이랬는데 아버지, 저녁 드세요. 정도로 바뀌었달까요? 그리고 며느리 태도도 변했어요. 예전엔 제가 2층에 있는 아들 집에 내려가면 아버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님. 하고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나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게.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이었어요. 건물 1층 상가 세입자가 바뀌게 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왜 얘기 안 해줬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 건물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이제 아들 건물이 맞죠. 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인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2층에서 3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짐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사하냐? 물어봤더니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요. 하더군요. 그것도 서운했지만 더 서운한 건 새로 들어온 2층 세입자 얘기였어요.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위층에 사시는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세입자한테 저를 그냥 2층에 사는 세입자라고 소개한 거더라고요. 제가 건물주였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세입자 취급을 하다니.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건물에 수리할 곳이 생겼는데 제가 조언을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일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가 건설업을 40년 넘게 했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3층에 살고 2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저는 4층에 혼자 사는데 마치 제가 이 건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일 속상했던 건 손자 생일 때였어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 파티를 3층에서 했어요. 아래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깜빡했네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버지 괴롭힐까 봐서요. 하더라고요. 제 손자 생일인데 괴롭힐까 봐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층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는데 관리비 고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와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 아들 건물이니까요. 그런데 그 고지서를 보면서 정말 서글펐어요. 30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밤새워 고민하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화장실 하나 배치하는 것도, 창문 하나 내는 것도 다 제가 결정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비 고지서에서도 제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은 아들한테 직접 얘기해봤어요. 너희들이 나를 좀 소외시키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벌쩍 뛰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를 소외시켰어요? 건물도 물려받았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제가 아들을 돌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어준 집에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남편 몰래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답답해요. 이제 저희 집인데 아버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세입자들한테도 아직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시고 좀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관리해온 건물에 대해서 조언하는 걸 간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응하라고 하더라고요. 뭘 적응하라는 건가요? 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건가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한테 좋은 일 해주려고 상속해준 건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재산을 물려주면서 제 위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더 슬픈 건 아들도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정말로 저를 모시고 살려는 마음이었을 텐데,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제일 외로운 시간은 저녁 때예요. 아래층에서 저녁 먹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혼자 4층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 같이 드세요. 하고 불렀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달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건물 앞에 새 차가 와 있더라고요. 아들이 새 차를 산 거였어요. 그것도 꽤 비싼 차였어요. 제가 새 차 샀네 했더니 네. 좀 필요해서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그 차 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었어요. 제가 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어볼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2주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아들 부부가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관리비도 올랐고 세금도 많이 나와. 그 얘기를 듣던 아들 친구가 그래도 공짜로 받은 거 아냐? 했더니 공짜가 어딨어. 위층 어르신 모시고 사는 것도 일이야. 하더라고요. 위층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층 어르신이라고. 아버지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위층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벌어서 지어준 집에서 내 아들이 나를 그냥 위층 어르신이라고 부르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지만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아요. 나이도 많고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제가 지은 집이에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이고요. 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큰아들 말이에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큰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동생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큰아들이 뭘 알 수 있겠어요. 멀리 있는 데다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법적으로는 작은 아들이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요즘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너무 성급하게 상속을 해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미리 상속해주면 상속세도 절약되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제가 죽은 후에 상속되게 하든지 아니면 상속을 하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저를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확실히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돼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어젯밤에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혼자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실수했나 봐. 너무 성급했나 봐.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는 아들도 함부로 그러지 못했을 텐데, 지금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제가 지은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며칠 전에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봤어요. 상속한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여자의 생활보장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해줬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선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해요. 어떤 날은 차라리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서글픈 기분은 덜 들겠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으로는 왜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제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건 이 라디오예요. 밤마다 혼자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상속을 해주면서 예전과 똑같이 대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과한 기대였을까요?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바라는 게 그렇게 과한 일이었을까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부모님께 상속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속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을 여전히 부모님으로 대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바뀔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또래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속을 결정하시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아직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아들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글쎄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까지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김영수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